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1999년 창립 이래 한눈 팔지 않고 오로지 인권운동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인권연대 회원으로 참여해주세요. 인권연대 회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인권연대의 활동도 풍부해지고 활발해집니다. 인권연대 회원 가입은 인권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하여튼 전문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 저는 그거 안전자유 행복도 되게 눈에 들어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각인의 여러 사람 각자의 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도 좋은데, 또 하나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이 균등을 몇 번 써요. 맞습니다. 우리 이것도 사실은 되게 우리 현실하고는 좀 안 맞아 보이긴 한데 이게 중요한 헌법 가치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실이 우리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균등 사회, 평등 사회, 사회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사회의 이상에 매우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 생활이 향상을 해야 되는데, 국가 발전이란 게 국민 생활의 향상인데 그 국민 생활은 균등하게 향상돼야 된다. 맞습니다. 우리 헌법은 재헌헌법 이래로 이 생각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왔는데 현실은 그게 바로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던 것이죠.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우리 헌법에서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오히려 갈수록 구조화되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기고 그러니까 있는 시민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국민 개개인이 균등하게 국민 생활이 향상되어야 되는 걸 목표로 갖고 있는 나라다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면 더 훨씬 좋은 조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오히려 반대인 것처럼 오히려 인식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팔자 이런 거요? 아니 팔자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균등을 강조하고 사회정의를 강조하면은 좌파라고 종북. 아니 그래서 종북은 북한을 따라하는 건데 하여튼 그러니까 헌법은 분명히 균등지향적이고 굉장히 사회정의를 지향하는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막연히 인식하고 있는 것은 그 반대로 알고 있죠. 근데 그 반대로 알고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교육 혹은 잘못된 주장들, 잘못된 문화가 사실은 우리 근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유포되어 왔습니다. 이게 헌법 교육이 그래서 좀 불충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정이 되지 않고 과거 이제 우리 그 개발 독재 시대의 권위주의 시대적인 관점으로 우리 민주 헌법을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막연하게 그렇게 또 잘못 왜곡되게 상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또 현실이죠. 이게 굉장히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라고 말씀하니까 문재인 씨가 생각나는데 그 박근혜 씨가 김정일 씨한테 편지 보낸 거를 누가 장난쳤다며요. 문재인이 뭐였더라도 당장 죽여버리자고 막 이렇게 했다가 박근혜라고 그러니까 멋쓰게졌다고 하는데 맞아요. 헌법 가치. 근데 선생님은 선생님 왜 태어났는지는 잘 아시죠? 모르세요? 아니 제가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죠. 선생님 연배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상대를 띄고 태어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교육받은 그 후유증이랄까 이런 게 그런 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 반드시 후유증만 아니라 지금도 또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균등을 강조하면 막 그 헌법 체제를 허무는 사람인 것처럼 반헌법적인 교육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하여튼 전문에서 우리가 지금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라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될 사실은 가슴 떨리는 얘기들. 기회가 균등하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유라나 장시호에 분노한 시민들도 그런 거잖아요. 저는 학생들도 분노하고 부모들도 저도 애 키우는 아빠의 입장이지만 말 못 써주잖아요, 사실. 선생님은 학교 선생님 월급으로 말을 타본 적도 없다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어디 놀이동산 가서 한번 타보면 몰라도 그 기회 균등에서 딱 걸린 거죠 이번에. 그래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기회 균등 뭐 비롯해서 우리 김정철 교수님 말씀하신 안전 자유 행복 이런 키워드 한번 생각하면서요 진도 또 나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예. 본문은 몇 개의 장으로 나눴네요. 예. 이 장으로 나눈 건 그냥 단순한 분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상의 어떤 네. 유형화를 해서 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네. 해놓은 것이라고 네.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은 어떻습니까? 앞에 써놓은 건 더 중요해서 앞에 써놓은 겁니까? 뒤에 가는 건 좀 덜 중요합니까? 이런 차이가 있나요? 헌법에서요? 전혀 뭐 차이가 없다라고는 하기 힘들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순서를 또 너무 뭐 금과 옥조처럼 여길 것은 아닌. 그래서 네. 그냥 뭐 있는 그대로 의미를 조금 뭐 상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정도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우리 헌법에서 큰 기본 질서에 관한 게 이제 제1장에 총강이라는 이름으로 네. 있고 바로 오는 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규정이거든요. 그것은 우리 국가 질서 형성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 부분이 뭐냐 이런 부분들을 밝혀주는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위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순서와 관련되어져서 입법부 있고 그다음에 뭐 맞습니다. 대통령 예. 있고 이런데 그다음에 이제 국가 권력 중에서도 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입법부잖아요. 입법부인 국회인데 그게 이제 입법이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은 국회는 국민 대표 기관이거든요. 국민들을 대표해서 사실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이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드는 법에 의해서 사실은 국가가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와 있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져서 이런 면에서는 순서가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없죠. 우리나라에 좀 잘못 인식되는 게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저 형태 이야기하면서 농담인데요. 우리 김정철 선생님 없다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약간 김기춘 같았어. 농담입니다. 예. 농담입니다. 아, 그 법률가들이 그러니까. 그런 일본식 어투에 좀 네. 익숙해져서 아니, 뭐 저- 그런 정말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네. 예, 그 잘못된 이 부분과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헌법을 이야기할 때 자꾸 정부 형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 정부 형태를 대통령 그것도 중심 대통령, 네. 대통령 중심제라고 그냥 네. 대통령제라고 안 하고 네. 대통령 중심제라고 해요. 요새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런 예.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좀 이따 뭐 그런 말씀드릴 네. 기회가 있겠지만 이건 잘못된 우리 헌법에 대한 규정이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 권력 중에서 국회를 가장 먼저 두었다라는 거죠. 네. 대통령 중심제 국가면 대통령을 가장 앞에 둬야 그렇죠. 되겠죠. 네. 국가 권력 중에서. 그러니까 서술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제가 의미가 말씀드린 있다. 예, 의미가.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반대로 또 뒤에 그거는 써놨다고 뒤에 써놨어요. 무시하는 건 중요하지 아니지만. 않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함부로 네. 또 폄훼해서도 안 되는. 네, 네. 그렇지만 순서에 의해서 나름대로 기획된 네. 가치가 있다. 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제가 예시를 지금 금방은 입법부. 예, 입법부를 제일 먼저 뒀다라는 것은 그 국민 대표로서 법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운영되어진다라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을 국가 권력 구성면에서 밝혀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국민 대표 기관이 사실은 제1의 국가 권력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라는 표현이 저는 굉장히 우리 헌법 정신에 좀 안 맞는 표현이다. 네. 그냥 대통령제 이렇게 부르는 건 좋다라고.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그런 행정부의 수반으로 대통령이라는 국가기관을 둔다. 그건 대통령제죠, 그게. 네.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서 모든 국가 질서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다라는 의미로서 대통령 중심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순서만 가지고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신처럼 뭐 유정의 국회의원도 가지고 국회의원도 지가 다 임명장 줄 수 있는 상황은 대통령 중심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유신은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독재 체제죠.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건 부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유신헌법적인 관점으로 우리 87년 헌법을 네.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표현으로 남아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대통령 중심제라는 표현이에요. 네. 저는 우리 87년 헌법과 관련된 어떤 국가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설명으로서 대통령 중심제는 저는 감히 틀렸다라고 봅니다. 네, 네, 네. 자, 순서 순서 이야기했던 네. 유신헌법은요. 그 네.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건 정말 명실상부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순서대로 헌법을 조금 보고 싶어서 그런데요.
제 1조에는 그냥 아무거나 넣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그렇죠? 아니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될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뭐 다른 나라들은 보면 1조에 우리 10조에 해당되는 인간 그렇습니다. 조업선에 이런 걸 많이 걸어놓은 나라도 있는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문을 걸어놨어요. 이 까닭은 뭔가요? 그거는 이제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금방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독일 기본법 같은 경우에 인간의 존엄을 제1조에 두어서 그 기본 가치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린 제10조에 이제 그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을 첫 번째에 두고 있는데 이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 순서가 꼭 뭐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 속에 사실은 제10조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그 이런 것도 있습니까?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에서 임시헌장 만들 때 임시가 많이 붙네요. 그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를 계승하는 역사적 전통 계승 이런 의미도 있습니까? 그런 의미도 당연히 있겠죠. 네. 그게 19년 헌법의 어떤 의미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전에는 사실은 일제 침략 이전에 우리가 민주공화정을 가졌던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헌법 생활에 있어서 우리 역사적인 헌법 생활에 있어서 최초로 그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라는 것, 그 역사적 의미가 크고, 근데 그 민주공화제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개인의 인권이고, 다음에 민주적 국정 운영이거든요. 네. 이 두 가지 가치가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근데 헌법이 국민의 삶은 물론이고 국가의 기본을 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혼자 상상을 해보면 그러면 국호는 뭐다? 국화 우리가 무궁화인가요? 나라의 꽃은 뭐다? 그다음 국가는 뭐다? 국기는 뭐다? 이런 거를 해 놓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헌법들도 그러니까요. 있죠. 근데 그런 언급은 전혀 안 하고 이를테면 이게 정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공화제 너무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취약한 게 정말 사람들에게 아니면 학생들에게라도 민주공화제가 뭐냐, 공화가 뭐고 민주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헌법 교육을 더 해야 하고 네. 사실은 그게 시대를 초월해서 한 가지로 이게 정의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은 아닙니다. 네. 사실은 19년에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을 쓴 것과 네. 지금 21세기에서 우리가 민주공화제라는 표현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 네. 핵심 부분에 있어서 겹쳐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새롭게 또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그것은 헌법의 다른 조문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내용이 더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조금은 유동적일 수 있고 추상적인 것은 맞다. 물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는 네. 저는 공통된다고 보는데 그게 하나가 인권이고, 네. 그죠? 균등한 인권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공동체의 질서는 법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생각이 민주공화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주공화국의 법치가 들어가 있나요? 예. 어디가 들어가 있나요? 아니 민주공화 사상 자체가 네. 그 전제가 법치주의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정치 네. 철학적이나 네. 사상적으로. 네. 그러니까 공화라는 건 박정희의 정당이 공화당이어서 유감이지만 이렇게 공공의 지배 이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네. 공화라는 말이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정치 사상적 인류사적인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그렇죠. 수 네, 있는 네. 측면이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치들은 혹은 제도적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법치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권력 분립주의 네. 이런 것들이 공화주의 사상의 핵심적인 노체인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속에 법치주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사실은 부정하기는 쉽지 않죠. 네. 예. 그 법치주의 당연히 들어가는 거다. 예, 당연히 들어가. 이게 공화라는 생각 속에 어떤 특정인, 특정 계층, 특정 계급이 권력을 독점하거나 사유화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 네. 그 핵심이거든요. 네, 네.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풀어서 분석적으로 보게 되면 독재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독재는 할수 없는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인류가 생각해낼 수 있는 고안해낼 수 있는 장치는 네. 사람 인치가 아니고 네. 법치인 것이죠. 네. 우리가 합의해낼 수 있는 그 공존의 어떤 룰, 공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간에 생기는 갈등이나 분쟁을 해소한다. 네. 이게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법치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민주공화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네. 다음에 한 특정인, 특정 집단, 특정 계층이 이제 이 공공의 것을 공공의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다. 그건 결국 권력을 분립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권력이 분립된 상태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공존의 어떤 공존 공영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민주공화국 사상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사상이 우리가 어렸을 때 방공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콩사탕인가 공산당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도 좀 있는데 그건 또 다르죠.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공산당 진짜 공산주의가 아니라 예. 공산당이 강조했던 어떤 그런 가치들도 그것의 있잖아요. 핵심은 네. 예를 들어서 특정인, 특정 집단, 특정 계층이 독재하지 못한다는 네. 것은 우리가 시민들로 전부 다 정치적 평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 개인이 가지는 정치적 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공화정은 있을 수가 없다는 네.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저 헌법 전문에 대해서 말씀 나눌 네. 때도 이 균등한 뭐 이런 단어들이 한국적 현실에서는 귀에 거슬리기도 한다. 그거는 좌파, 저희들의 뭐 이런 분단 의미로. 체제 하에서 네, 그러니까요.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편향성이 그러니까 과도하게 그렇죠. 이렇게 유포되어졌어요. 우리가 북한이란 존재 또는 한국전쟁이란 아주 독특하고 특수한 경험이 없었다면 공화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알아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뭐 당장 우리 용어적으로도 네. 아까 뭐 공화당 때문에 민주공화당 때문에 네. 공화당에 대해서 약간 좀 또 우리 사회자께서는 조금 네. 그 뭐랄까 거부감을 그렇죠. 느꼈다고 하던데 네. 우리 헌법의 정신이 네. 공화주의인데 그것을 이제 거부할 거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 중에 쓰지 못하는 용어 중에 네. 인민이라는 용어 있잖아요. 네, 네. 그건 지금 북한이 그걸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인민 용어가 우리는 금기시된 그러니까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인민이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people인 네. 것이고 그냥 사회 구성원들을 이루는 그걸 지칭할 때 쓰는 용어거든요. 네. 그 용어가 우리 헌법에서는 사실 사라져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 재헌헌법 과정에서도 논의가 있었다는 예, 거죠. 논의가 있었죠. 북한에 쓰니까 우리 인민 네. 넣지 말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헌법을 제정할 때 논의하던 분들도 당연히 인민이라고 써야 된다고 초안에는 인민으로 돼 있었습니다. 네, 하셨던 건데 네. 북한 때 유진호 선생이 그것을 좀 아쉬워했죠. 네. 그게 어떤 그 특정 이데올로기나 정치 정파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괜히 그것을 만들어준다. 그럼으로써 만들어준 거죠. 네, 좋은 말 못 쓰게 되고 예. 동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동무. 네. 친구보단 100배 좋은 말인데 뭐 김종철 동무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해가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렇죠. 뭐 그냥 일상적으로 뭐 우리 동무합시다 이렇게 근데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쓰잖아요. 별로. 못 쓰죠. 그렇죠? 예. 네. 너는 요새 누구랑 그렇게 동무하고 사니? 예. 이러면은 근데 다 공산당 된 것 같은 느낌. 그 원통한 것 중에 하나가 인민이었고요. 네. 민주공화국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흔히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주권 재민 사상. 네, 국민 주권 재민 사상입니다. 네. 네. 이건 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나요? 주권 재민.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 속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속에 정치적으로는 네. 주권 재민이 들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평등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인 시민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주권 재민이다.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의 제 첫 번째 정치적 규범적 의미는 국민 주권 재민인 것이죠. 그걸 다시 한번 더 확고하게 선언해 놓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민주공화국이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서 국민들이 조금은
의아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더 명확하게 써놓은 거죠. 그래서 1조 2항은 엄밀히 말하면 없어도 되는 것인데 네. 왜 민주공화국을 선언하면서 그게 네, 다 네. 드러나 있는 것인데 다시 한번 더 딴지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더 강조. 명확하게 네. 강조해 놓은 것이죠. 워낙 엉뚱한 소리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선언의 의미는 무슨 뭐 프랑스 인간과 뭐 시민 선언이든 미국 독립 선언이든 선언의 의미는 선언적 의미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히 헌법은요. 거기 그렇죠? 선언이라는 게 네. 그런 뭐 형식적 의미만 있다는 네, 의미의 네. 그렇죠, 선언이 그렇죠.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가치 네. 규범이죠. 그러면 주권재민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를테면 지금은 5년에 한 번 대통령 선출을 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다음 4년에 한 번 국회의원 또 이 4년에 한 번 뭐 지방정부 이게 전부 아니냐 사실상. 그렇게 그럼 이제 그것도 그냥 주권재민이라고 헌법 1조 핵심적인 내용이죠. 네. 네. 주권 재민의 근데 그런 핵심적 데서 구전 실현 장치죠. 뭐죠 이렇게 좌절하는 시민들이 많잖아요. 네, 그게 이제 소홀히 하는 게 이제 이 주권이라는 개념과 개인이 가지는 어떤 인권 네.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권리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이렇게 결합시켜서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네. 분질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헌법 21조에 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냥 이게 그냥 자유를 의미하는 인권이냐? 사실은 이게 주권의 내용인 네. 것입니다. 주권이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겠습니까? 국민 개개인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고 네. 결합시켜 그게 내므로써 여론이 그게 만들어지고, 네. 주권화하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표현 행위, 정치적 활동 네. 이 모두가 주권 재민의 실현인 것이죠. 네. 그것은 인권 기본권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은 그래서 국민 대표 기관들은 그런 정치적 표현에서 나오는 여론들을 수렴해서 반영해야 될 헌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게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정치, 여론과 소통하지 않는 정치,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죠. 그것이 헌법에 반한다,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1조 2항의 의미죠. 네. 또 다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아까 그러니까 말한 선생님 말씀은 예. 주권재민 사상, 국민주권 사상이란 것이 이 4년에 한 번 투표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너무나 당연한 형성되는- 기본적인 것이고 네, 네, 그건 그것 외에 일상적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네. 24시간 동안 하는 것 중에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항상 강물이 되어 가지고 국가 권력들에게 이렇게 투입이 되어 있죠.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구체화, 또 그렇죠. 풍부화. 풍부화되어져야 돼요. 아 이렇게 돼야 되는. 그것과 소통하지 않는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 민주공화국 정신의 정면을 배치되는 것, 네. 국민 주권주의에 배치돼야 되는 것이죠. 4년에 한 번 국회의원 선거하는 건 물론 중요하나 그래서 국민들이 그게 전부일 평소에 수는 없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네. 정치적인 표현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헌법 전문을 잠깐 보고 1조를 잠깐 봤는데 네, 벌써 2시간이 지났는데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철 교수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청취자들하고. 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 좀 길게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어떻게? 헌법을 이 방송을 듣고 헌법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됐다. 그러면 일단은 뭐 인터넷 검색해서 헌법을 전부 한번 통으로 읽어보면 됩니까? 예, 제가 뭐 청취자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문가 관련돼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세계 어느 나라 헌법에 못지않은 훌륭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생활을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규범입니다. 네. 법이기 때문에 만일 헌법을 잘 알면 우리 생활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윤택해지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네. 아침마다 일어나서 한번 마음에 드는 부분 펴서 아. 읽어보시면 그날 아침뿐만 아니고 하루 종일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다.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번 믿어 보십시오.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일단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저 김종철 교수님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의 대표를 맡고 있는 홍세화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분이 매년 4만 명이 넘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이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발장은행을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모든 게 엉망으로 치닫는 듯한 세상입니다마는 스스로 아름다워지는 데에 경연